반갑습니다. 생도들 다 나가네요. 들을 거 다 들었나? 여기도 들을 거 많은데.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AI 전투연구소 최혜선입니다. 발표에 앞서서요, 저희 AI 전투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연구소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지만 저희 연구소는요, AI 기반의 전투기술과 양자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실제 전투 환경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 군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어떻게 무기체계에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지, 그리고 군의 조직과 현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무기체계, 첨단 기술과 무기체계, 싸우는 방법, 조직과 편성을 기울게 연구하면서 창급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크라이나 스파이더웹 작전과 AI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전 개항으로부터 결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전은 우러 전쟁이 개시된 지 4년 차인 올해 6월 1일 단 하루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은 무려 18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작전을 준비하고 시행한 주체 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우크라이나 보안국이었습니다.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6월 1일은 러시아 군 항공수송 기념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이 날을 지정을 했는지 우크라이나 SUV 책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2023년 11월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을 대대적으로 개시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날짜는 여러 가지 목적상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8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작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는 제3국인 명의로 러시아 영토 내에 거점을 확보를 합니다. 카자흐스탄 국경의 인근에 있는 첼야빈스크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 창고를 임대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창고 이외에 작전 통제의 사무실도 운영을 했다. 이 사무실이 러시아의 FSB 지역공군 인근에서 운영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역이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임대한 이 창고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을까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드론의 명품이나 관련된 부품들이 러시아 국내로 반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 작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품화된 드론을 창고로 밀반입합니다. 이 부품 상태의 드론을 창고로 밀반입해서 현지로 조립하는데요. 밀반입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서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들여오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상업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또 다른 형태의 컨테이너형 캐빈이 발견이 되는데요. 드론은 충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형 캐빈에 특수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이 운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했습니다. 외신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첼야빈스키에 임대된 창고 내 목적 컨테이너들이고요. 자, 이 드론들이 아까 말씀드린 오사 드론인데요. 이 컨테이너 안에서 천장을 보면 드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천장과 지붕 사이에 있는 공간에 드론을 이렇게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드론이 준비가 완료가 되면 드론 발사대로 사용되는 목적 컨테이너가 공격 대기 지점으로 이동한 후 주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첼야빈스크거든요. 이쪽에서 우크라이나가 계획한 5개 공군기지 인근 지역으로 트럭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표준 화물로 위장을 해서요. 러시아 운전자가 운전하는 상용 트럭을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레나 지방에는 올레나 지역의 마을 주차장, 그리고 디아길로브는 여기 주유소가 있는데요. 주유소 인근 주차장, 벨라냐 공군기지 근처에는 카페 주차장, 이런 식으로 사전에 미리 지정을 해놓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사전 지정된 위치, 그러니까 드론이 공격해야 되는 공군기지에서 3km에서 최대 7km 정도 이격된 지점에
트럭이 주차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놓은 겁니다. 러시아 운전자들은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이동시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드론이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격이 개시가 되겠죠. 이 공격 개시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6월 1일 새벽 05시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원들이 사령부에 소집됩니다. 이 인원들이 사령부에 소집되어서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합니다. 어느 나라나 작전 시작하기 전 휴대폰 압수는 필수죠. 휴대폰 압수당한 이후에 인원들에게 스파이더웨이 작전이 공개가 되고요. 117명의 드론 조종사들에게 각기 임무와 기체가 할당이 됩니다. 저희 학예단님께서 미리 말씀드렸던 오사라는 이름을 가진 FPV 드론 117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어로는 말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게 어떻게 드론이 운영이 됐을까? 본격으로 지붕이 개방됐다는데 어떻게 개방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가디언이라는 매체에서 정확하게 잘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현장에 그 작전 인원들이 작전 준비가 완료가 되고요. 러시아 본토에서 작업을 하던 정보요원들이 우크라이나로 철수한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 본격으로 컨테이너 지붕이 개방됩니다. 그 이후에 드론이 이륙을 하게 되죠. 이 드론을 몰고 다시 이 컨테이너를 운전해서 갔던 러시아 운전자들이 홍비백산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륙한 드론이 목표 기지까지 최대 7km를 공격 기동을 합니다. 이때 정말 신박한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오사 드론이 FPV 드론인데요. FPV 드론은 우리가 원격 조종하는 드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격 조종과 아듀 파일럿이라는 자율비행 시스템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비행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FPV 드론은 주파수를 활용해서 조종사와 드론의 움직임을 통제를 하는데요. 지금 이 작전에서는 러시아 상용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FPV 드론을 조종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드론에 LTE 모뎀을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카드를 삽입하죠. 이거는 어떤 단계냐면 드론을 휴대폰처럼 만드는 단계입니다. 드론이 휴대폰이 되고 여기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독립적인 객체가 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초소형 컴퓨터를 드론 내에 장착을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파이더웨이 작전으로 너무 유명해진 온보드 컴퓨터인데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온보드 컴퓨터를 드론 내에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게 되면 본국에서 본격으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상용 유심칩 카드를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전자전 시스템을 회피하면서 자유롭게 목격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AI 기능이 기반된 머신 비전 시스템을 탑재시켰습니다.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자, 여기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신으로 목격 조종을 하다가 현장의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에 의해서 통신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듀 파일럿이라는 자율비행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자율비행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형 항공기를 운영하는 동호회에서 그냥 원격 조종 비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오픈소스 펌웨어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율비행 프로그램은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사전 지정된 경로를 따라 목표를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 머신 비전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똑똑해집니다.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지형을 보면서 이 지형에 있는 장애물도 회피하고 장애물을 회피했을 경우에 또 다른 경로를 찾아가는 똑똑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비행으로 드론은 안전하게 생존성을 유지한 상태로 러시아 공격 기지로 도착을 합니다. 러시아 기지에 도착한 드론이 간 목적이 뭘까요? 거기에 있는 비행기를 타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비행기도 원격으로 FPV 조종사가 카메라를 보면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기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부터 짧게는 500km 그리고 멀리는 5000km까지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러시아 본토 깊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공망에 의해서 신호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인공지능 기반 표적 자율탐지기 식별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정밀 타겟팅 기술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타격 단계에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두 번째가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독특한 이중 탄도를 사용했다고 SBU 책임자가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독특한 이중 탄도라고 하면 통상 FPV 드론은 아까 저희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탑재할 수 있는 페이로드에 한계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최대 폭발력이 제한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전략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러시아군 다시 우크라이나는 이중탄도를 개발했습니다. 전시 초기에 FPV 드론을 전차나 장갑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RPG 탄두를 개량을 해서 성형 작약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성형 작약탄이 전차나 장갑차의 철갑을 뚫는데 포인트를 뒀다고 하면 이 이중 탄두는 1차 폭발로 구멍을 내고 2차 폭발에서 최대 피해를 주는 폭발효과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지고 있는 페이로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치명성을 극대화시키는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적인 군집 공격에 대한 이게도 굉장히 많죠. 우크라이나가 군집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기도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의문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시면 트럭 한 대당 오사 드론이 36대가 탑재가 가능합니다. 총 117대가 사용됐으니까요. 기지 한 곳당 맥시멈 36대가 발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나 기타 다른 데서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은 이게 혼자 기동하는 드론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앞서 타격을 했는데 그 뒷제대로 따라가면서 타격 이동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군집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의 마지막 단계 참 재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 컨테이너를 자폭시켜서 러시아군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도록 완전한 거부 작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의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림입니다. 이 작전의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 4개의 전략 폭격기 기지가 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의 34%가 무력화됐고요. 심지어 약 7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타격 기지 및 전략적 의미도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점은요, 우크라이나가 타격에 성공한 러시아 공군기지입니다. 파란 점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공격 성과가 공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이 5개 공군기지는 투폴레프라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와 에이왁스기 그리고 전략 폭격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 교육시설이 있는 항공기들이 모여있는 기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레냐 에어베이스는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부터 1900km 정도 이격돼 있고요. 전략 항공기의 주요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바노버 에어베이스는 AP-50 에이왁스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요. 벨라야 에어베이스는 심지어 5000km가 이격돼 있는데요. 여기도 투폴레프 22 전략 폭격기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3번에 데아길레브 에어베이스는요, 전략 폭격기를 운항하는 항공 승무원을 교육하는 교육 허브가 있고 폭격기들을 수리하는 수리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지들이 타격을 받고 전략 항공기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건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심대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전략적 의미를 찾아보면 2023년 11월경에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을 폭격했던 항공기들이 투폴레프 22, 투폴레프 95 등의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 폭격기들은 최초의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투폴레프기를 모스크바로 이전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점을 고려를 해서 이 기지들을 선정해서 스파이더웹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전간에 AI는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이 되었을까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비행 및 전술적 기동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듀 파일럿이라는 자율비행 시스템은 신호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나홀로 웨이포인트를 따라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체인식 AI가 기반으로 된 머신 비전 기술을 활용하면요, 똑똑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실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정된 경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장애물을 회피했을 때 새로운 기동로를 찾아갈 때 현장 지역을 매핑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면서 생존성과 자율성을 향상시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적의 자유 탐지 및 식별 기능입니다.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하면 우크라이나는 객체인식, 딥러닝, 이미지 분석 등의 여러 가지 AI를 기반으로 한 표적 자유 탐지 기능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했던 투폴레프 기종의 전략 폭격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 AI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이 됐었겠죠, 준비 과정에서. 그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동일 기종의 무기체계를 운영했던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폴타바 지역에 전략 항공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투폴레프 기종이 실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 보존 항공기를 활용해서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밀 타겟팅입니다. 이 정밀 타겟팅이 참 재밌는데요. 객체인식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항공기의 기종을 식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밀 타겟팅 기능은 객체인식 기능이 좀 더 고도화된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자율비행 차량을 운행을 하잖아요. 자율비행 차량에서 운행을 할 때 도로에 내 차 앞에 있는 차들의 바운딩 박스가 그려집니다. AI가 이 바운딩 박스에서 차들을 일단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파이를 해서 이 차들이 버스다, 택시다, 또는 오토바이다, 이렇게 차량을 식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과정까지가 여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밀 타겟팅은 앞에 있는 게 버스인데 저 지점이 버스에서 앞문이네, 이 정도까지 식별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항공기의 구조와 시각적 프로필에 더해서 폭격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위를 별도로 구분한 세분화된 객체 클래스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작전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드론이 위에서 표적을 잡습니다. 분명히 폭격기를 식별을 했어요. 정말 단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날개 아래 무전 파일럿으로 바로 돌진합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뇌로탱크 위치 등으로 바로바로 탐지해서 이동합니다. 원격으로 신호가 끄어진 상태에서 드론의 공격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자율공격입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자율공격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공격은 자율사용성 무기가 구현이 되는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원격 조정과 조건부 자율공격이 병행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 기지 내에서 신호가 끊어진 상태에서 드론이 망설임 없이 바로 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종사의 조종 컨트롤 없이도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징후로 판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전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가 무인체계군을 창설을 하고 9월경에 쉐이커 드론을 공개를 합니다. 그때 이미 자율비행 기능은 완성이 돼 있었고요. 그때 무인체계군 수장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우리는 자율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완성할 거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리고
올 5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FPV 드론의 영상을 바이패스해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FPV 드론입니다. 분명히 공급과 신호가 조절된 상태에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영상이 식별되었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조건부 자유공격을 병행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스파이더 웹을 통해서 실험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는 AI와 관련된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율살상 무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그리고 정보전, 기술의 보호 목적으로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의 성과와 평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비대칭 전술을 활용했죠. 저가의 상용 드론. 쿼드코프터 FPV 드론이 통상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4,0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저렴한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고부가가치인 전략 폭격기들을 타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A50 AWACS-D 같은 경우에는 5억 불 정도 합니다. 단적으로 금액만 12만 5천 배 차이가 납니다. 이 이외의 전략적 비교는 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자율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영토 내 깊숙하게 있던 기지가 타격을 당했습니다. 거리가 안전이라는 공식을 깨버렸고요. 핵심 기반 시설의 대드론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대드론 체계 혁신의 당위성을 제거하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고도의 정보전을 18개월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방첩 시스템은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죠.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작전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마지막으로 평가해보면 저는 자율살상 무기와 피지컬 AI의 선막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텐데요. 통상 우리는 AI를 소프트웨어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AI가 하드웨어에 덧입혀져서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피지컬 AI라고 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크라이나 군사용 AI 생태계 현황을 설명드리려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저희 학회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되고부터 AI를 개발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으로 꾸준히 개발을 했고 그 성과들이 차곡차곡 모여있다가 전시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부스터가 달려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IT 인력이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인력들이 지금 AI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로 살펴본 AI의 핵심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엣지화입니다. 자, 이 드론은 중앙통제본부로부터 최대 5,000km 정도 이격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이 획득하는 시각 정보들이 중앙통제본부로 데이터가 갔다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명령을 하달받아서 작전을 수행한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 소형 온보드 컴퓨터가 현장에서 AI 기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가 엣지에서 바로 분석이 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많은 무인 체계를 활용을 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게 된다면 데이터 분석의 엣지화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의 구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스파이더의 작전에서 이 상호 운용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드론 내부 기능에 연동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LTE 모뎀과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온보드 컴퓨터 그리고 아두 파일럿 비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실시간 잘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작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 무기 체계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구현이 되었을 때 각 단계의 각 별도의 무기 체계들이 시스템적으로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원활한 연동이 되어서 상호 운용성의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에서 피지컬 AI로 전환입니다. 지휘통제 체계나 아니면 표적 탐지, 인식 위주의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적인 AI 지능을 입은 하드웨어에 AI 지능을 입은 피지컬 AI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AI의 군사력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제가 이 군사력의 미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AI의 군사적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술의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율산수항국의 윤리적 논쟁과 AI의 군비 경쟁 하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자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주제로 해서 셀 2025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역분께서 저희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AI가 만능입니까? 지금도 전쟁이 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 전투체계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우로 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있고요. 러시아를 통해서 첨단 기술과 무기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열린 마음을 제안드립니다. 이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리터러시를 함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의 군사용 AI를 기반으로 한 국방과학기술 리터러시는 그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요. 이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이용을 하고 무기체계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무기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포함을 합니다. 열린 마음과 그런 역량을 다 갖춘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신혜석 교수입니다. 저는 AI랑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인상 깊게 발표를 들었지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신을 러시아 상용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러시아 상용 스마트폰 유심 카드 복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군이 폭탄 달린 대포폰을 날려서 공격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SKT 해킹 사건도 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제 상용 통신망이 없는 북한에다가 이런 작전을 하기는 지속지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현실되긴 어려운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특히나 이번에 SKT 유심 해킹 사건으로 우리에게 충격이 다가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날아다니는 대포폰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유심카드 복제라고 작성을 했다가 사용으로 단어를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심카드 복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확하게 복제를 했는지 러시아 유심카드를 구매를 해서 사용했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생도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계에서는 어프루브된 전투 사례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응해서 데드론 체계에 관련된 기술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구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연구 단계에서 함께 연구가 될 예정이어서 다음번 콜로큐움에 참석해 주시면 아마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 분단 64기 후보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냥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프라 구축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듣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 작전 같은 거를 이 구상해내는 그런 인재들이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리크루팅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진짜 날라다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중앙에서 통제를 하려 하면은 뭔가 좀 렉이 걸릴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우크라이나 보안국,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입니다. 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진행됐고요. 드론이 이륙하기 직전까지의 작전 단계들은 그냥 전통적인 특수작전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정보전을 통해서 러시아 내에 깊숙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작전 준비 여건을 조성을 했는데, 이 인원들이 어떻게 양성되는지는 별도의 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세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이 작전은 엄밀히 말하면 중앙에서 통제된 작전은 아닙니다. 이 조종사들 117명이 중앙 통제소에 모여서 각기 다른 드론을 조종을 했고요. 이 각기 다른 드론은 각 드론의 인터넷 운용이 가능한 객체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치에서 모든 정보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 통제 작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충북대학교 문항공학과 김홍대입니다. 이거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 표적을 AI를 이용해서 표적을 잠재지시켜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번 그 스파이웨어 사건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드론을 통한 작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획득을 했고, 그 데이터들이 AI를 훈련 학습시키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에 북한도 참여해 있고 그런 그 학습 데이터들이 실제 학습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런 학습을 거친 AI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력 측면에서는 굉장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확보했을지도 모를 AI 전력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군집 스파이웨어 작전에 투입한 그런 정황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작전 과정이 특히 종합 단계의 어떤 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 오퍼레이션 된 것들도 이 중앙 서버단으로 그게 다 전달이 됐다면, 그러한 그 임무 수행 과정 역시 학습의 데이터로 확보가 되고, 그런 그 군집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AI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또 기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는 건지, 만약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국내의 어떤 이 군집 작전 어떤 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수준인지, 또 국내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북한이 어떤 수준의 AI 기술을 완성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제한이 됩니다. 다만 우러 전쟁이 AI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자율살상 무기가 거의 완성되기 직전 단계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기술 개발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워프루브된 사건이나 워프루브된 케이스나
배틀 프루브된 케이스들을 저희 AI 전투연구소에서 계속 찾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축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전장에서 무기를 실기동하면서 무기체계를 실기동하면서 얻는 저 데이터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가 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투 현장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저희 학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제시한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전술적으로 기동시키기는 저희는 공간적이나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그 공간 안에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요. 개별적으로 질문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동안 잠깐 말씀드린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1년 6개월 동안 들어가서 인간 정보들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저런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략 특수조끼를 하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 사진들을 다 찍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대 이제 뭐랄까 데이터화 시키는 것들로 많이 활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군집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에도 여러분이 오해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발진기지에서 여러 대가 이륙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형태로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드론 체계 중에 이제 재밍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이제 군집을 해서 한 지역에서 많이 올라가서 때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고요. 재밍이라든가 대드론 체계가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발진기지에서 이륙을 해서 목표 지역에서 타격하는 집중. 그래서 수어밍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수어밍이라는 것들이 단어가 많이 안 나오지만 지금 군집 운영에서 수어밍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게 보는 말씀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한 대당 전략 폭격기 한 대당 3대의 오사가 편성이 됐고요.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발진 올라갔지만 경로가 달리 가게 되는데 각각의 웨이포인트는 인간정보에서 사전에 다 그게 사진 촬영이 되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기지를 보게 되면은 대드론 체계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울타리에서 바깥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울타리 안쪽으로 침투하게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속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플러스에서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융복합돼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